당시 파경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저는 미국에 출장 가 있는 남편의 차를 부득이 하루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굳이 영상통화까지 걸어서는 저한테 트렁크는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행동이 저로 하여금 마치 호기심과 직감에 이끌리듯 결국 트렁크를 열어보게 만들었고, 그 결과 누군가의 손목에 쇠고랑이 채워졌으며 무려 두 사람의 인생이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되고야 말았죠. 이처럼 인간의 직감과 호기심은 때론 우리네 인생에 아주 큰 폭풍을 불러오기도 하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 사연 속 이야기처럼 말이죠. 문득 돌아보면 처음엔 순조로운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우선 저와 남편은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어요. 아내인 저는 직장에서 성실하고 일 잘하기로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사내 재무와 투자 담당자로서 회사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던 만큼 저를 향한 회사와 상사들의 신뢰는 아주 두터웠죠. 한편 남편은 작은 사업체의 사장님이었습니다. 규모도 작고 직원도 몇 명 안 되는 작은 회사였지만 든든한 거래처들 덕분에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적어도 망할 걱정은 없을 만치 아주 안정적인 회사이기도 했죠. 저희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특히 양가의 경제 상황이 서로 엇비슷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노후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는 되었거든요. 우선 공무원 부부인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는 든든한 공무원 연금이 있었고요. 시댁은 시아버지께서 긴 시간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스가 제법 기울기는 했지만 혼자 남은 시어머니가 노후 끼니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의 여력은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평온했던 제 결혼 생활에도 머지않아 먹구름이 들이닥치고야 말았으니 장차 빚어지게 될 모든 문제는 제 남편이 고등학교 동창회를 다녀오던 바로 그날 밤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기분 좋게 집을 나섰던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귀가하더라고요. 왜 그래 여보? 동창회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안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어디가 어때서? 내 고등학교 동창 중에 민철이라고 있거든? 김민철. 근데 생전 동창회 한번 안 나오고 다른 친구들이랑도 연락도 안 하면서 지내던 그 녀석이 신수가 아주 헌해져서 나타났더라고. 갑부집 딸내미한테 장가 잘 간 덕분에 팔자가 확 폈다나 뭐라나. 우와, 대체 얼마나 갑부집으로 장가를 갔길래.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처갓집에서 그 녀석한테 사업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대준 모양이야. 그 유세를 떨고 싶은 모양인지 글쎄 동창회 자리에 개인 비서랑 운전기사까지 대동하고 참석했더라. 그랬구나. 근데 그 일 가지고 여보가 속상할 일이 뭐가 있어. 친구가 잘 되면 오히려 기분 좋아야 하는 거 아닌가? 나랑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러지. 나는 코딱지만한 회사나 운영하고 있는 처지인데 그 녀석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는 조만간 주식 상장까지 할 것 같다더라. 이러니 질투가 안 나고 배겨?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질투까지 날 이유는 또 뭐고. 비록 규모는 좀 작긴 하지만 여보네 회사처럼 안정적인 사업도 드물잖아. 더군다나 여보랑 내가 가난해서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민철이 그놈이 학창시절에 어떤 녀석이었는지 모르니까 당신 입에서 그런 소리도 나올 수 있는 거겠지. 김민철 그놈
우리 학교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공부도 못하던 녀석이었어. 그랬던 녀석이 명품 정장을 쫙 빼입고 나타나서 거들먹거리는데 아휴, 내가 어떻게 빈정이 안 상하고 배기겠냐고. 네, 맞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 가난했던 동창이 장가를 잘 간 덕분에 신수팔자가 아주 헌해져서 나타난 모습을 보고서는 그만 자존심이 확 상해버린 것이었어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까지 자존심이 상할 일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되었죠. 어렵게 성장한 친구의 성공을 축하하지는 못할 망정 말이에요. 하물며 남편의 이상 행동은 비단 자존심이 상한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 이후 한동안 전전긍긍하며 고민에 빠져서 지내더니 급기야 저한테 이런 말을 건네더라고요. 있잖아 여보,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나도 이참에 우리 회사를 크게 키워보고 싶어. 그게 무슨 소리야? 사업 확장이라도 하려는 거야? 나도 명색이 사내대장부로 태어났으니까 큰 물에서 놀면서 장차 회장님 소리도 한번 들어봐야지. 민철이 그놈도 큰 회사 굴리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겠어. 안 그래? 물론 꿈을 크게 가지는 건 좋지. 그치만 지금 당신은 친구한테 자존심 상해서 이러는 거잖아. 철저한 전략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준비해도 될까 말까한 일을 단순히 감정 때문에 버리겠다는 건 인생의 반려자로서 난 반대야. 그렇게 벌인 일의 결말은 10중 8구 패가 망신이라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아이, 그러지 말고 내 얘기 한번 차분하게 들어봐 주라 여보. 오래 준비한 계획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꽤 괜찮을 것 같은 새 사업 아이템을 찾아왔거든. 거기까지만 해도 저는 100번 양보해서 어떻게든 남편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사업을 확장시켜보겠다는 생각의 시작은 친구를 향한 자격지심 때문이더라도 만에 하나 남편이 정말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찾아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투자 담당자로서 직장 생활을 하며 쌓은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서 남편의 새 사업 아이템을 분석했는데요. 예상되는 결과가 너무나도 참담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굳이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동원할 필요까지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찾아온 새 사업 아이템은 이 세상 어느 누가 보더라도 너무 위험하고 성공 가능성 또한 희박한 것이었으니까요. 이에 저는 분석 결과를 남편에게 조곤조곤 설명하면서 무리한 사업 확장을 단단히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남편도 제 말에 수긍하는 눈치였어요. 이후로 한동안 사업 확장에 대한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영 엉뚱한 쪽에서 터져나오고야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라는 존재였죠. 한평생 외동아들인 제 남편밖에 모르던 시어머니가 저를 시댁에 불러다 앉히더니 웬 봉투 하나를 건네주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어머님? 급하게 1,000만 원 마련해서 넣었으니 가져가려무나. 1,000만 원이요? 근데 이 돈을 왜 저한테? 아범이 날 쫓아다니면서 몇 날 며칠을 간곡히 부탁을 하더구나. 좋은 기회가 있어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으니까 사업 자금을 좀 보태달라고 말이다. 눈치를 보아하니 여기저기 사업 자금 빌리러 돌아다녔던 것 같고. 순간 저는 크게 당황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제 말에 수긍해서 조용히 지냈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무리한 사업 확장을 도모해보고자 저 몰래 제 뒤에서 은밀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외동아들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1,000만 원을 준비해 저에게 건네주었던 것이었고요. 물론 그런 내막을 알게 된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와 남편을 말려야만 했습니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지금 이 돈은 아범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1,000만 원이 너무 적어서 그러는 게야? 하면 내가 세간살이 다 팔아서라도 억만금을 대주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물론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은 턱없이 작은 돈이기도 하지만 저는 액수보다는 아범을 아끼는 어머님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께서 얼마나 급하고 어렵게 1,000만 원을 마련해 주셨는지 잘 알고요. 그런데도 제가 이 돈을 아범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아범이 벌이고 있는 일이 성공 가능성도 희박하고 너무 무리한 확장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도 아범을 잘 말려주세요. 하나뿐인 며느리로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처럼 저는 남편의 무리한 사업 확장을 최선을 다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 아니 시모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기이어 지인들에게 큰돈을 빌려서까지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야 말았으니까요. 그 와중에 더 기가 막혔던 건 시모였습니다. 시모가 저 몰래 남편의 사업 확장을 부추겼거든요. 아들이 큰 사장님 되면 반상의 회원들한테 엄마 기도 확 살고 좋다나 뭐라나. 사업 확장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안중에도 없이 말이죠. 아무튼 그런 무리한 사업 확장의 결과는 제 예상대로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채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부도 위기를 맞이했거든요. 졸지에 날벼락을 맞게 된 저는 남편의 무모함을 꾸짖기 이전에 일단 사업 실패로 인한 후폭풍부터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내용 증명 우편물이 도착했거든요. 남편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느라 빌렸던 거액의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독촉장이자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남의 돈까지 빌려가면서 사업 확장을 시작했을 때는 일이 잘 안 풀렸을 경우 그 돈을 어떻게 갚을지도 미리 생각을 해두었을 거 아니냐고. 그게 대책 없지 뭐. 당신도 알다시피 워낙 급하게 진행된 일이었잖아. 그런 상황에 일이 잘 안 풀렸을 경우를 대비한 준비까지 미리 해놓을 순 없었어. 아휴, 자랑이다 자랑이야. 그러게 내가 반대할 때 말을 들었어야지. 미안해. 내 생각이 짧았어.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까 처가댁에 얘기나 좀 전해주라. 우리 친정에? 설마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손 벌리려는 건 아니지?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빚쟁이들이 돈 빨리 안 갚으면 당장 소송하겠다고 얼마나 난리인데. 그래서 그 빚을 우리 친정한테 떠넘기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 스스로 책임질 생각이나 해. 당신 진짜 이렇게 매정하게 굴 거야?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자꾸 이런 식으로 철없이 굴래? 와이프 반대까지 무릅써가면서 혼자 몰래 일을 벌였으면 당연히 책임도 혼자 져야 하는 거잖아. 정 혼자 책임질 능력이 안 되겠거들랑 시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하던가. 괜히 엉뚱한 우리 부모님 들쑤실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 엄마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
내가 사업 실패했지. 우리 엄마가 사업 실패했어? 며느리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뒤에서 몰래 한번 해보라고 부추겼던 사람이 누구더라? 어머님이잖아. 그럼 어머님도 같이 책임을 져야지. 아무튼 이번 일 제대로 마무리 못 지으면 나랑도 갈라서는 줄이나 알아. 그럼 여보가 나한테 조언이라도 좀 해주던가. 이런 일은 당신이 전문가잖아.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잘할 자신은 있고? 당연하지. 앞으로 내 한평생 당신이 하는 말 전부를 임금님 어명처럼 잘 떠받들고 살게. 그렇게 남편으로부터 완전한 항복 선언을 받아낸 저는 직면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남편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가 무섭게 아주 뜻밖의 한 줄기 빛이 제 눈에 보였어요. 남편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인들에게 빌렸던 돈이 남편 회사 명의의 채무가 아니라 남편 개인 명의의 채무였더라고요. 더욱이 희망적이었던 건 남편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회사 법인을 둘로 분리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하던 사업은 기존 회사 법인 그대로 둔 채로 새 아이템을 담당할 회사 법인을 추가로 설립해서 일을 진행시키는 형태였죠. 즉 정리하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새 사업 아이템의 진행을 위해 추가로 설립했던 회사 법인을 폐업 처리한 뒤 원래 사업하던 기존 회사를 매각하면 그 돈으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남편 개인 명의로 쌓여있던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그럴 경우 남편은 두 회사 모두를 잃어버린 채로 백수신세가 되겠지만 그 큰 빚을 갚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을 시켜서 방금 말씀드린 방법 그대로를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부도난 새 회사를 폐업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기존 회사를 팔아서 매각 대금으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쌓인 남편 개인 명의 빚을 모두 갚았거든요. 다만 그런 뒤로도 남편은 보험도 깨고 적금도 깨는 등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폐업한 새 회사의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했으니까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할 돈이 5천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퇴직금을 전액받지 못한 직원들은 제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만약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퇴직금 5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제 남편은 꼼짝없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위기를 맞이했죠. 전과자가 될 경우 제 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건 뻔한 일이었고요. 이미 사업가로 크게 실패한 남편이 사람 구실 제대로 하면서 살기 위한 방법은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것밖에는 없었던 만큼 전과자가 되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그 5천만 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지난날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긴 시간 투병 생활을 하시는 동안 제가 며느리로서 시댁에 병원비를 보태드렸었거든요. 물론 그런 와중에도 저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꽤 큰 목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기 전에 집 전세금을 올려주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집값과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었기에 저 또한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적금을 헐어서 마련한 목돈으로 전세금을 올려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주머니 사정이야 앞서 설명드렸던 과정에서 10원 한 장까지 탈탈 털어낸 상황이었고요. 그런 와중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 빠르게 가까워져 오고 있었어요. 좀처럼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한 채로 전전긍긍하던 저는
결국 시모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나더러 당장 5천만 원을 해놓으라고? 그 돈을 전부 빌려달라고 부탁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부만이라도 도와주시면 나머지 금액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끈 다음에 아범 재취업시켜서 꼭 갚아드릴 거고요. 아이고,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이보세요, 며느님. 아들 자식 잘 키워서 며느님 댁으로 장가까지 보내드렸으면 제가 할 일은 거기서 끝난 거 아닌가요? 하물며 제가 며느님 빚까지 갚아드려야 한답니까? 그때 저는 갑자기 존댓말을 쓰는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시모가 나랑 선을 긋고 살겠다는 거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전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정말 이런 식으로 저랑 아범한테 선 긋고 사시려고요? 사업 확장해보라고 뒤에서 아범을 저 몰래 부추긴 사람이 누군데요? 다름 아닌 어머님이잖아요. 부모로서 아들 자식이 엇나가는 걸 말리지는 못할 망정 오냐오냐 부추겼으면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들은 어머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라고요. 다 지난 일 가지고 쓸데없이 트집 잡지 마시고요. 며느님 남편이 교도소에 가거나 말거나 내 주머니에서 10원 한 장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돌아가세요. 앞으로 다시 얼굴 보는 일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신 이거 하나는 똑똑히 알아두셔야 할 거예요. 아범과의 천류는 어머님이 먼저 끊어낸 거니까 앞으로 며느리 덕 보면서 호강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날 저는 시모와 남남처럼 살기를 각오한 채로 시댁을 떠났습니다. 이제 더는 시모 때문에 골치 썩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니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현실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당장 5천만 원을 마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대로라면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어버릴 절체절명의 위기. 벼랑 끝까지 몰려버린 저는 남편을 데리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을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가정을 지킬 수만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제가 남편을 데리고 무릎을 꿇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딸 자식인 저를 향한 친정 어머니의 사랑이 반짝 빛을 냈거든요. 엄마가 그 돈 해줄 테니까 이제 아무 걱정 말거라. 엄마랑 아빠한테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요. 사이랑 둘이서 무릎을 꿇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해결할 테니까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딸 자식이 밖에서 무릎을 꿇고 다니도록 내버려둘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니. 아들 같은 사위가 전과자 되도록 내버려둘 부모는 또 어디 있고. 그러니 얼른 이 통장 받아가서 문제부터 해결하거라. 이게 무슨 돈이에요?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셨어요? 우리 집안에 대대로 물려오던 가보를 팔았단다. 딸 자식 마음고생시키고 사위를 전과자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상님들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만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친가에는 중국 청나라 시절 황실에서 쓰던 진기한 도자기 유물 한 점이
대대로 갑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그 소중한 갑오를 후대에 길이길이 물려주지는 못할 망정 5천만 원이라는 돈에 팔려나가게 만들었으니 후손된 저로서는 정말이지 조상님들 뵐 낯이 없었죠. 그래서 처음엔 그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돈에 웃돈을 보태서라도 팔려나간 갑오를 다시 되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친정아버지께서 포근하게 감싸주셨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너를 위해서 뭐든 다 해줄 수 있어. 만약 조상님들께서 갑오를 팔았다고 큰 벌을 내리신다면 이 아버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죄값을 달게 받도록 하마. 사랑하는 딸 자식 마음고생 시킬 바에야 차라리 갑오를 팔아서 딸을 돕고 조상님들의 벌을 받는 쪽에 훨씬 행복할 테니 말이다. 덕분에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날은 지금껏 친정과 시댁이 서로 엇비슷하다고 여겨왔던 제 생각이 완벽하게 깨져버리는 날이기도 했어요. 시댁의 시모는 자기 아들이 공경에 처하게 되자 외면해버린 몹쓸 사람인 반면에 저희 친정 부모님은 조상님의 천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딸 자식을 품에 안아주시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셨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 덕분에 남편이 전과자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갑오를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퇴직금을 전부 지급했거든요. 그러는 한편으로 저는 남편에게 철석같이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하루빨리 재취업하고 월급을 알뜰살뜰 모아서 장인 장모님께서 보태주신 5천만 원을 반드시 갚아드리겠다고 말이죠. 이후 남편은 그날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직 사장님이었던 입장에서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기가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한데 그런 내색은 전혀 없이 치열하게 면접을 보고 다닌 끝에 재취업에 성공해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참으로 오래간만에 그리고 온갖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맞이한 평화였고 가와 만사성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가정이 안정되자 저에게도 아주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부서 부장님이 회사에서 독립해서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런 부장님께서는 평소 저의 성실함과 능력을 높이 산다면서 스카웃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이에 저는 부장님께서 새로 차린 회사로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급여와 복지 조건도 좋고 임원으로서의 승진 또한 보장받았던 데다가 무엇보다 부장님은 업계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실력자였거든요. 그분과 함께라면 탄탄대로는 이미 예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만 새로 시작하는 회사들이 을에 그러하듯 아직 초창기에는 분명 어려운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 위기 속에서 회사를 구원해내고 나아가 번창하게까지 만든 장본인은 쑥스럽지만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굵직한 투자권을 직접 맡아서 연달아 큰 수익을 거두었죠. 당연하게도 회사는 제가 만들어낸 성과를 아주 후하게 보답해 주었습니다. 바로 승진과 성과급으로 말이죠. 덕분에 저희 가정은 다시금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가정이 더더욱이 안정된 만큼 저는 더 열심히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저는 이직 3년 만에 억대 연봉을 받는 부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저는 자수성가에 완벽하게 성공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부부일 때문에 친정 부모님으로 하여금 진귀한 갑오를 팔게 만들었다는 죄스러운 마음이었죠. 당연하게도
제가 부사장으로 영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가보를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5천만 원에 팔았던 가보를 7천만 원에 되찾아오던 그날, 저의 귓전에는 조상님들이 기뻐하시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고 친정 부모님의 대견하다는 칭찬이 들려오는 것만 같았어요. 역시나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를 아주 자랑스러워하시며 크게 칭찬을 해주셨지만 정작 가보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특히나 친정아버지께서 아주 단호하셨죠. 그 물건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니 도로 가져가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비록 웃돈을 2천만 원씩이나 얹어주기는 했지만 어머니 정당하게 되찾아온 거예요. 몰래 훔쳐오거나 억지로 빼앗아온 게 아니라고요. 아빠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외동딸인 너에게 가보를 물려주려는 게지. 아, 또 서운하게 말씀하신다. 엄마, 아버지 두 분이 멀쩡히 계신데 제가 왜 가보를 물려받아요? 지금부터는 우리 딸이 이 집안 대들보니까 가문의 기둥이 가보를 맡아서 관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엄마랑 아빠는 우리 집안의 기둥자리와 가보를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물려줄 테니 앞으로 가보도 잘 관리하고 우리 가문도 잘 건사해 보려무나. 네, 맞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가문의 기둥 역할을 외동딸인 저에게 물려주시면서 가보 또한 함께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아들이 아닌 딸 자식이었지만 저희 집안과 친정 부모님께서는 아들 자식, 딸 자식 가리지 않을 만치 깨어있는 집안이었거든요. 다만 가문의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은 저에겐 막중한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친정 부모님께서 가문의 기둥으로서 한평생 짊어져왔던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그제서야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문의 기둥으로 인정을 받았으면서도 마냥 뿌듯한 웃음꽃을 피울 수만은 없었는데요. 정작 신난 사람은 저희 집안의 사위인 남편이었어요. 제가 저희 집 거실에 가보를 모셔다 놓기가 무섭게 거의 1억 가까운 값의 외제차를 떡하니 계약을 해버렸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저 몰래 제 뒤에서 벌인 짓이었고 심지어 차값 또한 전액 할부였죠.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격분해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집안 한번 말아먹을 뻔했던 걸로는 성에 안 차는 모양이지? 당신 월급으로 그 큰 할부금이랑 이자를 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사달을 내느냐고. 당신 이제 돈 잘 벌잖아. 부사장 되면서 연봉도 억대로 올랐는데 뭐가 걱정이래. 그니까 당신 말은 나한테 손벌리 작정으로 이 짓을 저질렀다는 뜻인 거지? 왜 내가 여보한테 손 벌리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 부부잖아. 내 월급이 여보 돈이고 여보 월급이 내 돈이니까 나도 내 돈으로 차를 계약한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제발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자. 아무리 부부가 운명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라고. 됐어 그럼. 할부금 대신 내주기 싫으면 말어. 내 월급 통장으로 자동이체 걸어놓으면 되니까. 에라 이 인간아. 외제차 사치 부릴 돈 있으면 장인 장모님한테 빚진 5천만 원이나 얼른 갚아. 당신 그러라고 내가 그동안 생활비다 뭐다 한 푼도 달라고 한 적 없었던 거잖아. 그건 여보가 나 대신 처가댁이 이미 갚아준 거 아니었어? 웃돈까지 얹어줘가면서 가보를 되찾아드렸잖아.
장인어른이 여보한테 가보를 물려주셨을 뿐이지. 난 조상님들의 후손으로서 우리 집안의 가보를 되찾아왔을 뿐이야. 당신이 처가댁에 빚진 은혜랑 돈까지 대신 갚아준 건 아니라고. 그니까 당장 외제차 계약 취소하고 월급 따박따박 저축해서 처가댁에 빚부터 갚아. 내 말 알아들어? 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벌써 계약금 10만 원까지 걸어놨는데. 지금 10만 원이 중요해? 일전에 회사 말아먹을 뻔했을 때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약속했는지 다 까먹은 모양이지? 다 지난 일 가지고 구질구질하게 굴지 좀 말자 제발. 허튼 소리 말고 대답이나 해. 그때 나한테 뭐라고 약속해줬냐고. 그게 여보가 하는 말이라면 임금님 어명처럼 떠받들고 살겠다고. 그치? 지금 당장 외제차 계약 취소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집 버리지 않겠다고 각 썼어. 그게 내 어명이야.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제 분노를 거스를 만한 위인은 못 되었습니다. 제가 엄포를 놓기가 무섭게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연락해서 계약을 취소했고 그동안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던 경차를 계속 타겠노라며 저에게 각서까지 써주었죠. 이로써 남편과의 두 번째 불화는 일단락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외제차 다툼으로 인해 벌어진 남편과의 관계가 아직 완벽히 아물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저에게 존댓말까지 써가며 선을 긋고 인연을 끊어버렸던 시모라는 인간이었죠. 그땐 그토록 매정하게 굴었던 시모가 심지어 직접 만든 반찬까지 바리바리 싸들고서 다시 제 앞에 나타난 이유는 역시나 그것이었습니다. 직접 만든 반찬인데 우리 부사장 며느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은 또 어디서 들으셨대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연봉도 억대로 훌쩍 뛰었고 지금 추세대로라면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거라고.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제 앞에서는 아들이고 며느리고 상관없이 싹 다 내쳐버릴 것처럼 굴어놓을 땐 언제고. 그동안 저 모르게 뒤쪽으로 아들이랑 연락은 계속 주고받은 모양이죠? 내가 먼저 연락한 적 없어요. 우리 아들이 워낙 효자라서 엄마를 차마 쳐버리지 못했을 뿐이지. 됐고요.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용건이나 얼른 말씀하시죠.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반찬을 해다 주는 김에 반찬값이라도 좀 받아가면 어떨까 싶어서. 많이도 안 바래요. 대충 500만 원 정도? 왜요? 금은보화로 만든 반찬인가 보죠? 며느님도 참. 꼭 그렇게 비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시어머니의 정성값으로 500만 원이면 딱히 비싼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부사장님은 앞으로 더 바빠질 테니까. 앞으로 반찬은 이 시애미가 책임질게요. 이게 다 시어머니의 정성이고 사랑이니까 모쪼록 사양하지 말아줘요. 알량한 반찬 받아 먹을 때마다 정성값으로 몇 백씩 챙겨드려야 하는 거고요. 한꺼번에 일십을 목돈으로 주면 더 좋죠. 그쪽이 계산이 훨씬 깔끔하잖아요. 네, 그런 속셈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시모는 며느리가 억대 연봉의 부사장이 되었다니까 한평생 빈대붙으려는 목적으로 찾아왔던 것이었어요.
부탁하지도 않은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와서는 시어머니의 정성값이네 어쩌네 하면서 말이죠. 심지어 시모가 며느리인 저에게 일부러 계속 존댓말까지 쓰는 의도 또한 너무나도 악의적이었습니다. 지난날에는 저에게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존댓말을 썼다면 이번에는 만약 제가 자기 요구를 거절할 경우 나쁜 며느리 만들 작정으로 존댓말을 쓰는 것이었거든요. 자기는 존댓말까지 써가면서 며느리를 정중하게 대했지만 대바라진 며느리가 정중하고 선량한 시어머니를 박대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물론 그런 술수 따위에 겁먹고 기죽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 착한 척 선량한 척 하지 마세요. 제 앞에 다시 얼굴 비추는 일도 없도록 해주시고요. 아유,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에 어떻게 얼굴을 안 보고 살 수 있겠어요. 자기 아들 때문에 며느리가 힘들어할 때는 나 몰라라 성까지 그어놓고 이제 와서 뭐가 어떻다고요? 존댓말까지 써가면서 누구를 못된 며느리 만들 생각인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먼저 얼굴 보지 말고 살자고 한 건 그쪽이잖아요. 아유, 그땐 그런 일이 있기는 했죠. 해서 말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미 닫혀버린 제 마음은 절대로 다시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니까 반찬 챙겨서 돌아가세요. 그때 저는 분명 그렇게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며느리한테 빈대붙어서 제 덕 보면서 호강하겠다는 생각을 좀처럼 버리지 못한 모양이었죠. 제가 집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말거나 제가 거들떠도 보지 않거나 말거나 수시로 저희 집으로 반찬을 해다 날랐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저와 남편의 관계는 다시금 불화를 빚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꾸 시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시모에게 알려주었거든요. 제가 비밀번호를 바꾸면 남편이 째까닥 시모에게 알려주는 일이 몇 차례. 결국 저희는 크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까지 나를 몹쓸 며느리로 만들겠다는 거야? 왜 자꾸 어머님을 집으로 들이느냐고. 내 엄마잖아. 엄마가 찾아왔는데 아들이 문 걸어 잠그고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이랑 내가 제일 힘들 때 앞으로 얼굴 보고 살지 말자면서 아들 며느리 내다 버리다시피 했던 사람이야. 당신은 부모한테 버림받았던 장본인이고. 그래서 엄마가 미안해가지고 반찬 해다 나르는 거잖아. 어른이 사과를 하면 용서해 드릴 줄도 알아야지. 반찬에 들어간 정성값으로 매번 몇백씩 해놓으라는 게 어떻게 사과야. 그건 그냥 며느리가 크게 성공했다니까 이참에 뭉개고 들어와서 평생 빈대 붙어서 살려는 속셈일 뿐이라고. 아이, 당신 자꾸 그런 식으로 정없이 굴래? 입장 바꿔서 내가 장인 장모님을 그렇게 대하면 당신은 가만히 있겠냐고. 입장을 어떻게 바꾸니? 우리 부모님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위도 자식이나 다름없다면서 갑옷까지 팔아가며 감싸주신 분이셔. 그 돈 내가 해달랬어? 처가에서 자발적으로 했던 일 가지고 유세 좀 그만 떨어. 그 말에 저는 남편과의 대화를 단념해버렸습니다. 말이 말 같아야 대꾸도 해주는 거니까요. 사람이 사람 같아야 상대를 해주는 거고요. 장인 장모님의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한테 완전히 이골이 나버린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이 뭘 어쩌거나 말거나 시모가 반찬을 해다 나르면서 저한테 알랑방귀를 끼거나 말거나 말 한마디, 눈길 한 번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저는 속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제가 당장에 이혼 소송을 시작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때 저는 저희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계약건의 담당자였기 때문이었죠. 담당자이자 부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계약을 성사시킨 다음에 곧장 법원으로 달려가 이혼 소송을 접수할 생각일 따름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남편과는 더 이상 한 침대를 쓰기가 싫어졌기에 저는 남편과 각방을 쓰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저 모두 출근해서 직장에서 일하고 있던 어느 한낮, 저희 집에 아주 기묘한 도둑이 들었어요. 그 도둑은 희한하게도 다른 값나가는 물건들은 일절 손대지 않은 채로 거실에 애지중지 보관 중이던 저희 가문의 갑옷 도자기 하나만 덜렁 들고 사라져버렸죠. 이에 저는 즉시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했고 곧장 출동한 경찰관 분들께서 아파트 CCTV를 확인했는데요. 아파트 CCTV에 찍힌 사람은 뜻밖에도 시모였습니다. 시모는 늘 저희 집에 반찬을 나르던 커다란 가방을 든 채로 아파트 입구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집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밖으로 나와서는 아파트 입구로 유유히 사라졌죠. 그건 누가 봐도 시모가 갑옷 도자기 도둑임이 무척이나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시모를 용의자로 지목하지 않아도 경찰분들이 알아서 시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죠. 하지만 조사 결과는 너무나도 의아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사님? 도난 당일에 저희 집에 들어갔다가 나온 외부인은 시모 딱 한 사람밖에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시모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의 진술에 따르면 며느님 댁에 늘 그랬듯이 반찬을 가져다 주러 왔었던 것뿐이라던데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날들의 CCTV랑 남편분의 참고인 진술을 확인해 보니까 시어머님의 얘기가 사실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네, 맞습니다. 시모가 저희 집에 반찬을 해다 나르느라 자주 들락거렸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도 외부인이 아닌 제 남편이 직접 시모에게 알려준 것이었고요. 더군다나 유일한 증거인 CCTV 화면은 저희 집 외부만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CCTV 같은 걸 설치해두지 않았으니까요. 즉 경찰 입장에서는 시모가 갑옷 도자기를 도둑질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으니 시모를 향한 조사를 중단할 수밖에는 없었던 거죠. 저 또한 시모가 갑옷을 훔쳐가는 장면이 담긴 영상처럼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처지였기에 마음속으로는 시모를 향한 의구심으로 충만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쪽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갑옷 도난 사건은 그렇게 오리무중에 빠져들게 되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회사에서 미국 출장을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봤자 내심 이혼을 결심하고 있던 저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 혼자 쓸쓸하게 짐을 챙겨서 미국으로 출국하거나 말거나 당시 제 머릿속에는 온통 두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제가 담당하고 있던 중요한 계약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성사시킨 다음에 하루라도 빨리 남편에게 이혼 소송장을 날리고 싶다는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 생각은 도난당한 갑옷 도자기가 골동품 경매장 같은 곳에 하루빨리 출품이 되기를 단단히 벼르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갑옷을 경매장에 내놓은 사람을 역추적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그때 저는 이래저래 남편과 시모에게 본때를 보여주게 될 순간을 단단히 고대하며 벼르고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아침 출근길에 제 차가 고장이 났는지 시동이 걸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날 먼 지방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던 저는 급한 마음에 하는 수 없이 미국 출장 중인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만 당신 차를 좀 빌렸어야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제 문자를 확인하기가 무섭게 영상통화를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차 하루만 빌려 쓰겠다는데 무슨 영상통화까지 걸고 그래? 그게 그러니까 꼭 내 차를 써야만 하는 이유라도 있는 거야? 내 차가 고장이 났는지 시동이 안 걸려. 난 오늘 오전에 지방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럼 택시를 타지 그래? 내 차 그거 낡아서 고속도로 타기 위험한데. 내가 가려는 지방이 부산이야. 집에 멀쩡히 주차된 차 한 대를 버젓이 내버려두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비싼 택시비를 낭비할 필요 없잖아.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오고, 대신 트렁크만 절대로 열지 마. 갑자기 트렁크 얘기가 왜 나와? 그게, 내가 트렁크 안에 우리 회사 기밀 자료를 넣어두고 깜빡했지 뭐야. 혹시 여보가 트렁크에 짐 넣고 빼고 하다가 우리 회사 기밀 자료가 딸려 나와서 외부에 유출될지도 모르니까 절대로 트렁크는 열면 안 돼. 알았지? 그렇게 남편은 트렁크를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마침 저는 한시라도 빨리 출발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알겠다고 대답을 해놓고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사람의 호기심과 촉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분명 부산까지 가려면 당장 출발을 해야 하는데 남편 차 트렁크에 자꾸 시선이 끌렸어요. 자꾸만 석연찮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남의 회사 기밀 자료를 외부에 떠벌리고 다닐 사람도 아닌데 멀고 먼 미국에서 굳이 영상통화까지 걸어가면서 트렁크를 절대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애초에 회사 기밀 자료를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닌다는 것 자체부터가 뭔가 좀 꺼림칙한 느낌이고요. 그쵸? 이에 저는 호기심과 꺼림칙한 기분이 반씩 섞인 심정으로 트렁크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마주한 순간 일단 회사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오늘 회의는 사장님께서 저 대신 참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곧장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타면 시간 맞춰서 부산에 도착할 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무슨 안 좋은 일 생긴 거야? 아니요, 오히려 좋은 일이죠. 저 지금 도둑 잡으러 갑니다. 사장님과 통화를 마친 제가 경찰들을 대동해 곧장 쳐들어간 곳은 시댁이었습니다. 경찰관들에게 포위된 사람은 역시나 시모였고요. 내가 며느리 한번 잘못 들여서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구나. 하늘 같은 시애미한테 이게 대체 무슨 막대 먹은 짓거리야. 그러는 그쪽이야말로 엄청 다급한 모양이네요. 평소에는 선량한 척 따박따박 존댓말을 하던 사람이 오늘따라 반말을 하는 거 보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체면치레까지 신경 쓰게 생겼니? 대체 무슨 트집을 잡아서 시댁의 경찰들까지 몰고 쳐들어왔는지나 똑바로 말해. 당신 아드님이 쓰던 차 트렁크에서 도난당한 우리 집안 갑오가 발견됐으니까. 아유, 그럼 애초에 갑오를 도둑 맞은 적이 없었던 거잖아. 너희 남편 차 트렁크에서 발견됐으면 나랑은 일절 관련 없는 일이고.
그 도자기가 어떻게 트렁크로 옮겨졌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이, 그건, 우리 아들이 대청소 같은 걸 하다가 워낙 진귀한 물건이니까 행여 깨지기라도 할까봐 트렁크에 잠깐 옮겨놓고서는 까먹었을 수도 있는 일이지. 걔가 원래 어렸을 적부터 칠칠 맞은 구석이 꽤 있었어. 아, 그러세요? 갑오 도난건으로 엄마가 경찰 조사까지 받았고 아들 본인도 참고인 진술까지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트렁크에 넣어두었다는 사실을 계속 까먹고 있었다고요? 그 정도면 칠칠 맞은 정도가 아니라 지질이 바보 천치 아닌가? 됐으니까 빙빙 돌리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나 빨리 해. 그래야 나도 무고죄로 너를 고소하든 말든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엄마가 우리 집에서 도자기를 훔쳐서 낳아놓고서는 정작 경찰 조사를 받게 되니까 덜컥 겁이 나서 아들한테 도자기를 떠넘겼던 거라면? 너희는 부부 사이니까 집에 있는 진귀한 도자기를 밖으로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말이야. 아이고,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창의력이 아주 대단하구나. 선량한 시어머니를 아무런 증거도 없이 범인으로 몰아세우는 솜씨가 아주 제법이야. 증거라면 있죠. 당신 아들놈이 쓰던 차 블랙박스. 그랬습니다. 그날 제가 남편놈 차 트렁크에서 발견한 물건은 도난당했던 갑오 도자기였고 제가 블랙박스 영상에서 찾아낸 남편놈과 시모의 대화는 진범을 가리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을 여러분께 잠시 전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니까 며칠 전 도자기 도둑이 결국엔 엄마였다는 거예요? 아, 대체 왜 그러셨어요? 내가 아무리 반찬을 해다 날라도 며느리 코것이 좀처럼 넘어오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니 어쩌겠어. 당장 돈은 필요하지. 빈집에 반찬 주러 갔다가 비싼 도자기가 눈에 딱 들어와 버렸지. 그래서 그냥 반찬 가방에 도자기를 넣어서 들고 나와버린 거야. 네가 전에 얘기해 준 적 있었잖니. 그 도자기가 몇 천만 원 값어치를 한다고. 아, 환장하겠네 진짜. 갑자기 목돈은 왜 필요해지신 건데요? 그게 실은 엄마 화투 쳤거든. 노름을 하셨다고요? 반상회장 따라서 재미로 시작했다가 아휴 덜컥 화투에 맞들려 버렸지 뭐니. 정신 차려보니까 전 재산을 싹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서 사채빚도 몇천 생겼더라고. 아무튼 그 도자기는 우리 아들이 딴 데 옮겨두었다가 까먹었던 걸로 잘 마무리 짓자구나. 오늘 경찰 조사받고 나오면서 엄마 갑자기 너무 무서워졌어. 저더러 도둑질까지 뒤집어 쓰라는 말씀이세요?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여도 그건 아니죠. 진정하고 엄마 말 잘 들어보렴. 너희는 부부잖니. 남편이 집안 물건을 잠깐 다른 곳으로 옮겨두는 건 아무런 잘못이 아니야. 그냥 저한테 꾸지람 몇 마디 들으면 끝날 일이고. 일단 알았어요. 도자기는 당분간 차 트렁크에 숨겨놓고 있다가 와이프랑 사이가 좀 나아지면 그때 실수인 척 집에 다시 가져다 놓고. 잔소리 좀 듣죠 뭐. 그렇게 시모는 자기가 훔친 도자기를 아들에게 떠넘겼고 아들놈은 도자기를 트렁크에 숨겨놓은 채로 저와의 관계가 개선되기만을 기다리다가 제가 차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서 모든 사건의 진정한 내막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극히 당연하게도 시모는
제가 보는 눈앞에서 손목에 쇠고랑을 찼는데요. 그제서야 시모가 오열하며 저한테 애걸복걸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용서해 주렴. 내가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눈이 헷가닥 돌았었나 봐. 더군다나 우리는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잖니. 넌 내 아들의 와이프고 가족끼리 손에 수갑 채우고 그러는 거 아니란다. 글쎄요. 우리의 가족관계는 그쪽이 먼저 끊어냈던 걸로 아는데. 그럼 우리 아들을 봐서라도 너그럽게 넘어가자꾸나. 나를 이대로 경찰서로 보내봤자 너희 부부 사이에도 좋을 것 하나 없잖니. 이봐요 아줌마,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당신네 외동아들과의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더더욱 이 자리에서 경찰서로 보내야 돼. 왜냐면 어차피 난 당신네 아들놈의 자식 내다 버릴 작정이었거든. 그건 또 무슨 소리니? 우리 아들을 이혼남 만들기라도 하려는 거야? 정답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해주자면 아들놈이 불리하게 이혼당하는 일에 당신 스스로 한몫 아주 제대로 거들었어. 시어머니가 사돈댁 가문의 가보를 도둑질했다는 사실만큼 아주 훌륭한 이혼 사유가 따로 없거든. 뭐 내 입장에서는 참 잘된 일이기도 하고 가보도 멀쩡히 되쳐진 데다가 당신의 아들놈한테 이혼 위자료도 제대로 청구할 수 있는 명분까지 엄마라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주었으니까. 말을 마친 저는 경찰분들께 저 아줌마를 얼른 경찰서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몹쓸 시모가 시궁창에 처박히게 될 자신과 아들놈의 미래를 직감했던 모양인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더라고요. 그렇게 몹쓸 시모는 곧장 경찰서가 아닌 응급실로 실려갔는데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몹쓸 시모가 정신을 차리기 무섭게 경찰서로 이송되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참작되어 바로 구치소행 호송버스에 탑승하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후 시모는 형사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받아 짧지만 교도소 생활을 해야만 했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후로도 마치 지옥과도 같은 노후를 보내게 되었거든요. 노름비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랴, 제가 보낸 정신적 피해 보상금 독촉장에 시달리랴, 사는 게 아닐 지경이라고나 할까요. 한편 남편놈도 인생이 통으로 시궁창에 처박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제가 거액의 위자료를 판결받으면서 완벽하게 승리했거든요. 심지어 그 인간은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횡령죄로 재판까지 받았고 엄마라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출소하던 날에 아들이란 작자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총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제가 블랙박스에서 확보한 영상 중에는 그 인간이 회사 거래처 납품 물건을 빼돌려서 중고로 판매하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지난날 저를 스카우트 해주셨던 사장님과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이만하면 그 몹쓸 모자와의 인생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셈 아닐까요? 전 분명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